그날 저를 평생 무시하던 그 재벌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환자실 차가운 복도, 명품 구두를 신은 여자가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5년 전 그 추운 겨울 새벽, 쓰레기통에서 제가 구해낸 그 작은 생명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요. 도대체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35년 동안 그 아이를 잊고 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왜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나이 68.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25평짜리 작은 곳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아들 민호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며느리 지우와 손주 하나를 두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죠. 저는 젊었을 때 간호사였습니다. 33년을 병원에서 일했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소아과.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63세에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햇살 노인복지센터라는 곳인데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나가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식사 보조도 하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가끔은 혈압도 재드리고요. 간호사 출신이니까 센터장 이경희 씨가 저를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숙 씨 덕분에 센터가 돌아간다면서 항상 고마워하십니다. 센터에는 어르신들이 한 50명 정도 계세요. 대부분 70대, 80대 분들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센터에 나오시는 거죠.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82인데 손주들이 미국에 산답니다. 영수가 나는 뭐 혼자 사는 게 편해. 애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끔 손주 사진 보실 때 눈물 글썽이시는 거 저는 다 압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초기세요. 자주 길을 잃어버리셔서 센터에서 보호자 연락하면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시죠. 아버지, 또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 소리 들으실 때 할아버지 표정이 얼마나 구겨지는지. 저는 그런 어르신들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싶어요. 아들 민호도 착한 애지만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통화도 잘 안 됩니다. 며느리 지우는 더하고요. 사실 며느리랑은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고부관계예요. 명절 때 같이 음식도 만들고 가끔 외식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벽이 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미묘한 거리감이요. 제가 손주 봐준다고 하면 괜찮아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하면서 사양합니다.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하면 저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하면서 피해요. 아들한테 얘기하면 엄마 지우도 바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센터가 더 편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제가 필요하시거든요. 제가 오면 진짜 반가워하세요. 영숙이가 왔네. 오늘도 예쁘네. 그런 말 한마디에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작은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자꾸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제 뭐 먹었는지 가끔 까먹고 약속 시간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꿉니다. 새벽에 깨면 식은땀이 흥건해요. 꿈속에서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쓰레기통, 추운 겨울, 핏자국.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그건 잊어야 해.
이미 오래전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게 평온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아침부터 날씨가 을씨년스럽게 흐렸어요. 센터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다들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도 점검하고 로비에 꽃까지 갖다 놓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센터장실 문을 두드리자 이경희 센터장이 환하게 웃으며 나왔습니다. 아, 영숙 씨. 오늘 큰 손님이 오세요. 큰 손님이요? 정 회장님 며느님이 직접 오신대요. 우리 센터 후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정 회장.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상그룹의 정재현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게 서열 2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에요. 건설, 유통, 호텔까지 하는 곳이죠. 그 집 며느리가 여기 왜 와요? 봉사활동하신대요. 요즘 재벌 집안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봉사? 그냥 사진이나 찍으러 오겠지. 오전 11시쯤 되니까 센터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니 한 여자가 내렸어요. 키가 165cm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형의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돼 보였고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메이크업은 거의 안 한 듯한 민낯이었지만 입고 있는 옷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베이지색 롱코트는 버버리처럼 보였고 손에 든 가방은 에르메스 버킨백이었어요. 며느리가 명품 좋아해서 저도 알거든요. 어서 오세요, 한서연님. 센터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식사 보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센터장이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서연은 한 단어로 대답하고는 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메뉴는 미역국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었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니, 두르지도 않고 그냥 식판을 들고 어르신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자, 여기요. 식판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드세요.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봉사를 하러 왔으면 최소한의 미소라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상 치우듯이 기계적이었어요. 할머니, 국 좀 더 주세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은 대답도 없이 국을 더 퍼다 드렸습니다. 국자를 놓는 소리가 또 크게 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셨지만 서연은 듣지 못한 듯 그냥 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 생각보다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어서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따뜻하게 미소라도 지으시면서 식사 보조가 제 역할입니다. 미소는 필수가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어르신들이 외로워서 이런 센터에 나오시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약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 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모르시죠?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사 보조는 제가 할 테니까 할머니는 다른 일 하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모르시죠?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서연을 처음 봤습니다. TV 뉴스에서 정상그룹 행사할 때 스쳐 지나간 적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서연은 식판을 모두 치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로봇처럼 기계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서연님.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네. 화요일에 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좋은 식사하셨어요. 서연은 대답 없이 코트를 입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모르시죠?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 그 악몽을 꿨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4시 병원 뒤 쓰레기장,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 핏자국, 울음소리,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왜 자꾸 이 꿈을 꾸는 거야? 저는 중얼거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얼굴과 꿈속의 아기가 자꾸 겹쳐 보였어요.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일이 35년 전 그날과 이어져 있다는 걸요. 198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그때 33살이었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한 지 8년째 되던 해였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아들 민호는 5살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응급실이 한가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바빴죠. 술 마시고 싸우다가 다쳐서 오는 사람, 교통사고, 음주사고 밤 11시쯤부터 새벽 3시까지는 지옥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들 처치하고 차트 쓰고 뛰어다니고 새벽 4시쯤 되니까 좀 잠잠해졌어요. 저는 잠깐 바람 쐴 겸 병원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병원 뒤편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의료 폐기물이랑 일반 쓰레기를 따로 버리는 곳이었죠. 담배는 안 피우지만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새벽에 아기가 왜? 저는 소리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옆 큰 골판지 박스가 있었어요. 박스 안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저는 황급히 박스를 열었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탯줄이 대충 잘린 채로 배꼽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기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저는 재빨리 아기를 안아들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최 선생님, 신생아 응급환자예요. 뭐, 어디서 난 아기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어요.
탯줄이 제대로 안 잘렸어요. 응급실이 다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소아과 당직 의사가 내려왔고 아기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어요. 체온이 34도밖에 안 돼. 저체온증이야. 빨리.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총동원되어 아기를 살렸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났어요. 몸무게 2.8kg이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동료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박영숙 간호사님, 정확히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병원 뒤쪽 쓰레기장이요. 큰 골판지 박스 안에 있었어요.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아기는 일주일 동안 신생아실에 있다가 서울시 아동보호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아기를 보러 갔어요. 이름도 없는 아기, 출생신고도 안 된 아기, 그냥 무명 여아 89만 1224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수가, 너 왜 자꾸 저 아기 보러 가?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래도 넌 집에 아들도 있잖아. 저 애는 보호소에서 알아서 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5살 민호가 있었어요. 저까지 저 아기한테 너무 정들면 보내기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아기가 보호소로 넘어가던 날 저는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품에 안긴 아기가 눈을 뜨고 저를 봤어요. 까만 눈동자. 그 눈이 저를 똑바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널 버린 건 아니야. 아줌마가 너를 살려준 건데. 눈물이 났습니다. 착하게 잘 자라렴.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아기는 제 품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아기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외면했어요. 내가 알아봤자 뭐해. 내가 키울 수도 없는데.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아기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좋은 가정에 입양됐을까? 하지만 저는 그 궁금증을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두려웠거든요. 내가 왜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을까? 내가 입양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내 아들만 챙기고 저 아이는 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을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안 보고, 안 듣고, 안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3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아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후로도 일주일에 2번씩 센터에 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는 차가웠습니다. 미소 한 번 없고 대화도 최소한만 하고 기계적으로 일만 했어요. 어르신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저 며느리 왜 저렇게 차갑게 구나? 김순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원래 재벌 집안 사람들이 저런가 봐요. 아니야. 재벌이라고 다 저런 건 아니야. 저건 뭔가 사람 자체가 따뜻함이 없어.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정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박철수 할아버지가 식사 중에 국을 엎질렀습니다. 알츠하이머 증상 때문에 손을 떨다가 그만.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실수를.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휴지로 닦으려고 하셨어요.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비키세요. 차갑게 한마디 하고는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할아버지가 거듭 사과하셨지만 서연은 대답도 없이 걸레질만 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분. 네. 아까 할아버지가 사과하셨잖아요.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러세요. 그럴 때 따뜻하게 대해드리는 게 할머니. 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뭐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를 차갑게 대한 적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아니에요. 잊으세요. 저는 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서연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도 누군가를 차갑게 대한 적 있잖아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엄마가 예전에 누구한테 잘못한 적 있어? 갑자기 왜요? 그냥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엄마, 나이 드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봉사활동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번엔 아기가 울면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왜 나를 버렸어요? 아니야. 나는 널 살려준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나를 보호소에 보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아기가 점점 커져서 어른이 됐어요. 그 얼굴이 서연이었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서연이 또 센터에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는 센터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분은 몇 살이세요? 42이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살에요. 20년 됐네요. 20살에 결혼.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은 왜 그걸 물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냥 며느리분이 저한테 자꾸 이상한 말을 하셔서요. 할머니는 저를 모르시죠? 라든가 자격이 있으세요? 라든가. 제가 그랬나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나 해서요. 서연은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 네. 저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르세요? 정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뭔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35년 전 그 아기, 분홍색 담요, 까만 눈동자. 설마 역시 모르시는군요. 아니,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분, 무슨 말씀을. 됐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서연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요즘 센터에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소리야? 제 친구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정상그룹 며느리랑 뭔가 말다툼을 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말다툼까지는 아니고. 어머니,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민호 회사도 정상그룹이랑 거래하는 데가 있어요. 괜히 어머니 때문에 민호한테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거 아니어도 제발 좀 참으세요.
재벌가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손해잖아요. 지우야,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아들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야. 엄마,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해요? 나는 그냥 봉사를. 지우 말 들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랑 무슨 말다툼을 했다면서요? 나는 그냥 어르신들을 제대로 대접하라고. 엄마, 엄마는 왜 맨날 그래요? 왜 남일에 나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봉사활동도 그만두시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손주나 봐주시면 안 돼요? 손주는 지우가 안 맡기잖아. 그건 엄마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조용히 지내세요.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엄마까지 이러시면 어떡해요. 뚝.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있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병원에서 일하고 은퇴하고 나서도 봉사활동하면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하는 모든 게 민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센터를 그만둬야겠어.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센터장을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저, 봉사활동 그만두려고요. 센터장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무릎도 안 좋고 나이도 있고. 영숙 씨, 혹시 한서연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숙 씨가 없으면 센터가 어떻게 돌아가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센터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 사실은요. 센터장이 주위를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가 이 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아니, 영숙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한서연 씨는 20년째 이 센터를 후원해 왔어요. 20년이요? 네. 1995년부터요. 처음엔 익명으로 10만 원씩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금액이 커졌죠.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은 연간 1억 원을 후원하세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요. 한서연 씨가 후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1989년 12월에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신 간호사님이 계시면 꼭 모셔주세요 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89년 12월 성모병원 간호사,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가 이 센터에 오셨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싶었어요. 그럼 서연 씨가 절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는 비틀거리며 센터장실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나를 찾고 있었다고? 1989년 12월. 그건 내가 그 아기를 발견한 그 달인데. 설마, 정말 설마. 저는 그날 바로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락방에 쌓여있던
버리지 못한 추억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옛날 사진, 민호 어릴 적 사진, 남편과의 사진, 그리고 신문 스크랩. 1989년 12월 25일자 신문. 작은 기사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성모병원 쓰레기장에서 신생아 발견. 생명의 은인 간호사. 기사에는 제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박영숙 간호사 33. 그럼 서연이 이 기사를 봤다는 건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연이 센터에 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분, 저는 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제대로. 우리는 센터 뒤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분, 아니, 서연 씨.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서연 씨는 1989년 12월 24일에 태어났죠?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발견됐죠. 성모병원 쓰레기장에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할머니가 그 간호사셨군요. 서연 씨, 그때 그 아기가 서연 씨였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할머니가 구해주신 그 아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할머니는 절 기억 못하시죠? 당연해요. 갓난아기였는걸요. 아니야, 기억해. 나는 널 기억해. 35년 전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분홍색 담요, 파란 입술, 떨리는 작은 몸, 까만 눈동자. 너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체온을 올리고 탯줄을 제대로 처치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보러 갔어. 근데 보호소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 알아요. 뭘 알아? 할머니가 절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다는 거. 그럼 왜 차갑게 굴었냐고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고맙다고 인사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왜? 할머니는 35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입양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죠.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내가 버려진 아기였다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를 구해준 간호사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문 기사도 찾아봤어요. 박영숙 간호사님.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20살 때 드디어 할머니가 이 센터에서 봉사활동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할머니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그래서 대신 후원을 한 거구나. 네. 익명으로 후원하면서 언젠가 용기 내서 만나리라 다짐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왜? 결혼을 했거든요. 정상그룹 장남한테. 근데 그 집안에서는 제 출생을 절대 알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저를 감시했어요. 서연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핑계로 센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할머니가 절 알아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저를 그냥 재벌 며느리로만 보셨잖아요. 35년 동안 저를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생각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했어. 너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근데 나는 겁이 났어. 뭐가 무서웠어요? 내가 널 고아원에 보냈다는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어. 내 아들만 챙기고 너는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절 버린 게 아니에요.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진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서연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센터에 왔지만 이제는 어르신들한테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서연 씨, 오늘 웃는 얼굴이 참 예쁘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서연의 목소리에도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 짧게 자른 흰 머리, 날카로운 눈빛. 정혜숙, 서연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정혜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너 같은 게 감히 봉사를?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인. 여기서는 좀. 센터장이 다가가려 했지만 비켜요. 정혜숙 여사가 한마디로 센터장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시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혜숙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박영숙? 네. 내가 35년 전에 우리 며느리를 주운 그 간호사로군. 주었다는 표현에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살렸습니다. 살렸든 주었든 상관없어요. 내 며느리가 당신한테 빌붙는 꼴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어머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는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야지. 고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려고? 순간 센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아 출신. 그 말이 센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 저 재벌 며느리가 고아였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서연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너는 이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고아로 태어난 게 무슨 죄예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저는 서연 씨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3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서연 씨가 고아라고 수치스러워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정혜숙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책감? 웃기는 소리 하네요. 당신이 진짜 미안했으면 35년 전에 그 아이를 입양했어야죠. 근데 당신은 안 그랬잖아요. 당신 아들만 챙기고 그 아이는 고아원에 보냈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영숙 씨, 당신도 결국 당신 자식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위선 떨지 마세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연이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싫어요. 더 이상 영숙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짝! 정혜숙 여사가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으악! 어르신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은 뺨을 감싸고 비틀거렸어요. 서연아. 저는 서연을 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서연이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서연은 실려갔어요. 저도 구급차에 같이 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병원 가면 괜찮을 거야. 할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저 때문에 할머니가 상처받으셨죠? 아니야. 나는 괜찮아. 서연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었어요.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저는 무심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은인 박영숙 선생님을 찾기 위한 기록.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1999년 10세 입양 부모님께 내 출생에 대해 들음. 박영숙 간호사님이 날 구해주셨다는 걸 알게 됨. 2004년 15세 성모병원 방문. 1989년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 명단 확인. 박영숙 선생님이 1997년 퇴직하셨다는 걸 알게 됨. 2007년 18세 탐정 고용. 박영숙 선생님이 현재 살고 계신 곳 파악. 2009년 20세 선생님이 햇살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하신다는 정보 입수. 센터의 익명 후원 시작. 2014년 25세 결혼. 시어머니의 감시로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못함. 2024년 35세 드디어 용기 내서 센터 방문. 하지만 선생님은 날 알아보지 못하심. 마음이 아픔. 눈물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25년 동안 저를 찾아왔습니다. 10살 때부터 35살까지. 인생의 절반을 저를 찾는 데 썼어요. 저는 35년 동안 서연을 잊으려 했는데 서연은 35년 동안 저를 잊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제가. 환자분이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최근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영양실조요? 네. 그리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흔적도 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중환자실 앞 정혜숙 여사가 와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됐어요. 여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저렇게 된 건 여사님 때문이에요. 뭐라고? 35년 동안 서연 씨는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여사님이 계속 막으셨죠?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데. 체면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며느리의 행복보다 중요해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행복 따위. 여사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어요. 서연 씨를 고아원에 보낸 게 잘못됐다고, 제가 입양했어야 했다고 매일매일 자책했어요. 근데 여사님은 서연 씨를 입양해 놓고도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건 서연 씨는 지금 저 안에서 죽을 뻔했어요. 여사님 때문에. 정혜숙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그때 그 아기. 알아. 나도 이제 알아.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35년 동안 널 찾지 않아서.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내 아들만 생각하고 너를 잊으려 했어.
죄책감이 무서워서 도망쳤어. 할머니, 서연아, 용서해 줄래? 이 할미가 35년 동안 겁쟁이로 살았던 것을.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절 살려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서연아,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우리는 진짜로 만났습니다. 서연은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서연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서연은 저한테 자신의 인생을 들려줬어요. 저는 5살 때 입양됐어요.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죠. 그럼 지금 입양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구나.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정상그룹 장남이 접근해 왔어요. 그때는 제가 외로워서 그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적인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더했고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더 쉽게 통제할 수 있었죠. 내가 어디서 온 애인데 감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차갑게 군 거구나. 네.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재벌가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죽여야 했거든요. 웃으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슬퍼해도 안 되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할머니는 센터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정작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니까. 서연아,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는 이해해요. 할머니도 당신 인생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퇴원 전날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할머니는 그때 왜 저를 입양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내 아들도 키우기 벅찬데 너까지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남편도 반대했고. 이해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핑계였던 것 같아. 진짜로 너를 원했다면 방법을 찾았겠지. 근데 나는 안 그랬어. 나는 편한 쪽을 택했어.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좋은 입양 부모님을 만났어요.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게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35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났어요. 우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퇴원 날, 서연이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뭘? 이혼하기로요. 뭐? 저는 더 이상 정상그룹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어려울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실 거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이혼했어요. 재산 분할도 거의 못 받았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서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서연은 매주 센터에 나와서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어르신들한테 진심으로 미소를 지어요. 서연 씨, 오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요즘 행복해요. 그래, 행복해 보여. 예전엔 뭔가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 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도 서연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우를 서연한테 소개시켰어요. 민호야, 지우야. 이분은 서연이라고 엄마의 아주 특별한 인연이야. 안녕하세요.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그 재벌 며느리였던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근데 이제는 아니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35년 전에 엄마가 살린 분이야. 저는 민호와 지우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엔 민호와 지우도 놀랐지만 이내 서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몰랐어요. 괜찮아. 엄마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35년이라는 인연으로 이어진 가족. 지금은 2025년 봄입니다. 저와 서연은 여전히 매주 센터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산책도 했습니다. 영수가, 서연이,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할머니. 너희 둘 보고 있으면 참 보기 좋다. 모녀 같아. 서연과 저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모녀 맞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모녀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서연과 저는 센터 뒤편 정원에 앉았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할머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셔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다시 나를 찾아줘서. 우리는 조용히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35년 전 그 추운 겨울 새벽.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작은 생명.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35년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요. 저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서연을 다시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린 거였어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3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제 저는 서연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겁니다.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어르신들도 돌보고 서로 의지하면서요. 가족이란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져도 가족입니다. 버려진 과거도 누군가에겐 찾고 싶은 인연이 될 수 있어요. 체면과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거예요. 35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의 진심은 통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35년 전 그 새벽,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갓난아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입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고아원에 보내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어요. 저도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도 잊고 지낸 누군가가 있을지 몰라요. 35년 전 일도, 10년 전 일도, 어쩌면 작년 일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에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때 미안했어 한마디만 해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와 서연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과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사랑해 한마디 해주세요. 늦기 전에요. 감사합니다.